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의 책 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황 작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교수가 쓴 경제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23번째 장 그리고 마지막에 맺는 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 이제 맨 뒷장입니다. 316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번째 장은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 이론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는 많은 부분 그것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렸다. 다른 나라들도 간혹 그렇지만 특히 개발도상국의 정부 관료들은 경제학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좋은 경제 정책을 실행에 옮기려면 경제학 지식이 필수적인데도 말이다. 그런 관료들은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선별적인 산업정책 등 어려운 정책에 손대지 말고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는 쉬운 자유시장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자유시장 정책은 일거양득이며 가장 좋은 정책일 뿐만 아니라 관료의 자질에 그다지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하준 교수의 반론입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좋은 경제정책을 수행하는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경제를 가장 잘 운영한 경제 관료들은 대부분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었다. 기적적인 성공을 구가하는 동안 일본, 그리고 일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한국도 경제정책은 법대 출신들이 맡았다. 타이완과 중국에서는 공대 출신들이 이 역할을 담당했다. 이는 경제가 성공하는데 경제학, 특히 자유시장 경향의 경제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꼭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책 전체를 통해 살펴봤듯이 지난 30여 년 동안 자유시장 경제학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실적이 저조해졌다. 성장률 감소, 경제 불안정성과 불평등 악화, 그리고 급기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몰아온 주범이 바로 이 자유시장 경제학인 것이다. 정책 입안에 경제학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경제학은 자유시장 경제학이 아닌 다른 종류의 경제학이어야 한다. 네, 소제목이 경제학자 없는 경제기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타이완, 한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을 가리켜 흔히들 기적의 경제권이라고 한다. 물론 과장된 이름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아주 허무맹랑한 것만은 아니다. 19세기 산업혁명 기간 동안 소유럽 국가들과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량은 정확한 수치는 기간과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1에서 1.5% 사이이다.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중반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이 나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연간 3.5에서 4%씩 성장했다. 이에 비해 195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 그리고 중국의 경우 1980년부터 현재 기간, 즉 기적의 성장기 동안 앞서 언급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어림잡아 연간 6 내지 7%씩 증가했다. 1에서 1.5%를 혁명이라고 부르고 3.5에서 4%를 황금기라고 부른다면 6에서 7%는 가히 기적이라고 부름직하다. 이런 좋은 성적을 보면 누구나 이 나라에 아주 뛰어난 경제학자들이 있겠거니 생각할 것이다.
독일의 유능한 엔지니어들 덕에 그 나라 엔지니어링 산업이 발달했고 프랑스가 디자인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것은 재능 있는 프랑스의 디자이너들 덕이 아닌가? 그러니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은 경제학자들이 유능해서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특히 일본, 타이완, 한국, 중국처럼 기적의 성장기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라들은 인류 경제학자들이 정부에서 일하고 있었던 게 틀림 없으리라.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동아시아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 정부에서 경제학자들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그런 이들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 관료들은 대부분 법대 출신이었다. 타이완에서는 대부분의 주요 경제 관료 자리를 경제학 전공자가 아닌 공학이나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차지했다. 중국도 타이완과 비슷하다. 한국 역시 특히 1980년대 이전에는 경제 관료 중 법대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1970년대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 프로그램에 두뇌 역할을 한 오원철은 공대 출신이었다. 동아시아의 경우처럼 좋은 경제 실적을 올리는데 경제학자가 필요하지 않다면 경제학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개발도상국 정부 관료들에게 경제학 교육을 시키고 장학금을 마련해서 경제학으로 유명한 영미권 대학으로 뛰어난 젊은이들을 보내온 세계은행과 IMF는 그냥 돈을 낭비해온 것일까?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에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학 전문 지식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라는 점이다. 대학 강의실에서 가르치는 경제학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실용성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경제정책 입안에 가장 관련이 많은 분야, 즉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보다 그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가장 유능한 경제정책 입안자가 될 확률이 크다는 말이 된다. 그것이 법학이 되었든 공학이 되었든 심지어 경제학이 되었든 나라에 따라 가장 인기 있는 분야에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건 아닌가.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경제학 전공자들, 그것도 피노체트가 고용한 시카고 보이즈, 다시 읽겠습니다. 시카고 보이들을 비롯해 경제학 분야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경제학자들이 경제정책을 운영했지만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열등한 경제 실적을 올렸다는 사실은 위의 추론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인도와 파키스탄에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많았으나 이 두 나라의 경제 실적은 동아시아와는 비교되지 않았다. 역사상 가장 재기 넘치는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경제학은 경제학자들을 먹여 살리는 수단으로는 무척 유용하다라고 말했다. 과장된 이야기지만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다. 경제학은 실제 경제 운영과 큰 관계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다. 오히려 경제학이 경제에 해롭다고 생각할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다. 다음 소제목은요, 왜 아무도 이런 일을 예상 못했지요? 라는 소제목입니다. 2008년 11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경제학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런던 경제대학 LSE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를 방문했다. 당시 전 세계를 삼켜버린 금융위기에 관해 루이스 가리카노 교수가 발표를 하고 난 후 여왕이 물었다. 왜 아무도 이런 일을 예상 못했지요? 2008년 가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모든 사람이 묻고 싶은 말을 여왕 폐하께서 하신 것이다. 과거 20여 년간 우리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세계 최고라는 금융규제 당국자들에서부터 세계 명문 대학 경제학과 출신의 재능있고 젊은 투자은행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부터 세계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를 되풀이해서 들어왔다. 경제학자들이 드디어 빠른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마법의 공식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사람들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수준의 골디락스 경제에 관해 떠들었다. 네, 골디락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엄마곰, 아빠곰, 아기곰이 사는 집에 들어간 소녀 골디락스가 아빠곰의 죽은 너무 뜨겁고 엄마곰의 죽은 너무 차가운데 아기곰의 죽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적당하다고 했다는 영국 전래 동화에서 나온 말로 경제가 높은 성장을 보이면서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골디락스, 굉장히 좋은 용어네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돈의 규모로나 이데올로기로의 영향력으로나 가장 강력한 경제를 20여 년간 관리해온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전 의장 앨런 그린스판은 워터게이트로 유명해진 저널리스트 밥 우드워드가 그에 관해 쓴 전기 제목처럼 마에스트로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의 뒤를 이은 벤 버냉키는 인플레이션을 길들이고 부침이 심한 경기 변동이 없는 대안정을 이야기했다. 대안정은 영어로 Great Mode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던 여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이렇듯 엄청나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정말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었다. 유수의 명문대학에서 학위를 따고 난해한 수학 방정식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한 이 영리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틀릴 수 있다는 말인가. 여왕의 질문에 관한 소식을 들은 영국 아카데미는 2009년 6월 17일 학계, 금융계, 정부 부처 등에서 최고로 꼽히는 경제학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 이 회의 결과를 정리한 편지는 2009년 7월 22일 여왕에게 전달되었다. 이 편지는 런던 경제대학의 저명한 경제학 교수팀 베슬리와 영국 정부의 역사에 대한 권위자 피터 헤네시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편지에서 베슬리와 헤네시 교수는 경제학자들 개개인은 유능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내고들 있었지만 금융위기 직전에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또 영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수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집단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스템 전체에 끼치는 리스크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에 실패했다고 반성했다. 집단적 상상력의 실패? 영국 아카데미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자유시장이 제일 좋은 이유는 우리가 이성적이고 개인적이어서 각자 원하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밖에 모르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을 아는 것도 본인뿐이라고 줄곧 말해오지 않았는가. 나도 경제학 분야에 몸담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경제학자들이 상상력 운운하는 것, 특히 집단적 상상력 따위를 거론하는 것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게다가 그것이 집단적이 되었든 다른 종류가 되었든 상상력 같은 개념이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는 합리주의적 담론에 낄 자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영국 경제학계에서 가장 위대하신 학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댄 끝에 결국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신들도 잘 모르겠다고 인정한 셈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 편지의 내용은 시대의 사태의 심각성을 호도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자기들의 전문 분야에 한정된 일만 열심히 하다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한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재난에 희생된 무고한 기술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학자들은 2008년 위기를 불러올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사실 그들은 1982년
제3세계 채무 위기, 1995년 멕시코 페소 위기,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1998년 러시아 위기 등 1980년대 초 이후 크고 작은 수십 개의 금융 위기에도 책임이 있다. 금융 규제 철폐와 무제한적 단기 이윤 추구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해 준 것이 바로 그들이다. 더 넓게 생각하면 그들은 경제 성장의 둔화, 고용 불안과 불평등 악화, 그리고 지난 30년간 전 세계를 괴롭혀 온 잦은 금융 위기를 불러온 정책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주창해 왔다. 그에 더해 그들은 개발도상국의 장기 발전 전망을 약화시켰다. 부자 나라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의 위력을 과대평가하도록 유도했고 사람들의 생활을 점점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상실되는 현상을 모르는 채 하도록 했고 탈산업화 현상에 안주하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만한 경제 현상들, 즉 점점 심화되는 불평등, 지나치게 높은 경영자들의 보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극심한 빈곤 등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의 본성과 각자 생산 기여도에 따라 보상받을 필요성을 감안할 때 모두 피할 수 없는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다시 말해 경제학은 그저 실생활에서 동떨어진 것 이상의 우울을 범한 것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학이 한 짓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해를 끼쳤다. 다음 소제목은 다른 종류의 경제학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만큼 경제학이 나쁜 것이라면 경제학자라는 직업을 가진 나는 도대체 뭔가? 사회와 무관하다는 말은 경제학이 사회에 끼친 영향을 가장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 사실은 해악을 끼쳤다는 게 더 맞는 말이라고까지 하는 나는 전기 엔지니어나 배관공이 사회에 좀 더 유익한 일을 하는 방향으로 전기 엔지니어나 배관공 같이 사회에 좀 더 유익한 일을 하는 방향으로 직종을 바꿔야 옳은 것 아닌가? 내가 경제학을 계속하는 이유는 경제학이 불필요하거나 해악을 끼친 학문으로 머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이 책 전체를 통해 자본주의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나는 경제학을 사용했다. 위험한 것은 지난 30여 년 동안 세상을 풍미해온 자유시장 경제학이라는 특정 부류의 경제학일 뿐이다. 역사 전반에 걸쳐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잘 운용하는 데 도움을 준 여러 경제학파들이 존재한다. 가까운 과거에서부터 출발한다면 2008년 가을에 세계 경제를 총체적 붕괴에서 구해낸 것은 존 메이나드 케인스와 금융위기에 관한 고전, 광기, 패닉 붕괴의 저자 찰스 킨들버거, 그리고 금융위기를 연구한 미국의 경제학자로 그의 업적이 대단히 과소평가된 하이만 민스키 등의 경제학이다. 세계 경제가 1929년 대공황을 재현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들의 통찰을 배워 주요 금융기관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고 예금보험을 강화하고 실직자의 소득을 보조하는 복지정책을 사용하고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유동성을 금융시장에 쏟아부은 덕분이다. 하지만 이 책의 앞부분에서도 설명했듯이 세계 경제를 구출한 이 모든 대책들 중 많은 부분은 과거부터 현재에 걸쳐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한사코 반대해왔던 정책들이다. 경제학을 배우지 않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관료들은 경제학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특히 1970년대까지 그들의 경제학 지식은 자유시장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종류가 아니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경제학은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 리스트, 조지프 슌페터, 니콜러스 칼도, 엘버트 허시먼 등의 경제학이었다. 물론 이 경제학자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면서 다른 경제학적 문제를 가지고 고심했고 극우파 리스트에서부터 극좌파 마르크스까지 정치적 견해도 서로 다양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들의 경제학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장기 투자와
생산 구조를 바꾸는 기술 혁신이지 풍선을 부풀리듯 이미 존재하는 구조를 팽창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유치 산업을 보호하고 기술적으로 정체된 농업과 같은 산업 분야에서 보다 역동적인 산업 분야로 자원을 강제 이전한 한편 허스이먼이 강조한 서로 다른 부문 간의 연계 효과를 활용하는 등 기적의 성장 기간 동안 동아시아 경제 관료들이 택했던 많은 경제 정책들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경제학자들의 가르침에서 배워온 것이지 자유시장 경제학에서 따온 것이 아니었다. 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그 이전에 유럽과 북아메리카 국가들이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채택했으면 그들이 이루어낸 것과 같은 경제 발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허버트 사이먼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경제학은 현대적 기업, 더 나아가서 현대 경제에 관한 우리의 이해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들의 경제학은 우리 경제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는 완전히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체들로만 이루어졌다는 신화를 깬다. 늘 합리적이지만은 않으며 다양한 행동 동기를 지닌 개인들이 모여 시장, 기업, 정부, 네트워크 등을 통해 복잡한 조직을 이루고 사는 것이 현대 경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해가 간다. 성공한 기업, 정부, 국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모두 자본주의를 자유시장 경제학에서처럼 단순히 보는 대신 자본주의의 세세함하고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시장 경제학의 기초를 제공했고 현재 경제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학파 안에서조차 자유시장 내에서 왜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없는지에 관한 이론들이 많다. 20세기 초 캠브리지 대학에서 아서 피구 교수가 제일 처음 주창하고 후대에 와서 아마티아 센, 윌리엄 보몰,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이 발전시킨 시장 실패 이론 혹은 후생 경제학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이 다른 경제학자들을 아예 무시하거나 심지어 가짜 예언자 취급을 했다. 요즘 널리 쓰이는 경제학 교과서들을 보면 위에 언급한 경제학자들 중 시장 실패론을 이야기하는 이들을 제외한 경제학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론이 제대로 설명되어 있기는커녕 언급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에 걸쳐 벌어진 경제 현상들을 보면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학보다 이들 다른 경제학자들에게서 배울 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기업, 정부, 정책들 중 어떤 것들은 성공하고 어떤 것들은 실패하는지를 보면 이제는 무시당하고 심지어 잊힌 이런 경제학자들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경제학은 쓸모없거나 해로운 것이 아니다. 다만 올바른 경제학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네, 결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의 마무리입니다. 세계 경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는 세계 경제를 완전히 새롭게 재건하는 것이다. 현재 경제 상황이 대공황 때보다 그나마 더 나은 이유는 정부가 엄청난 재정 적자와 사상 유례 없는 통화량 확대로 수요를 진작시켰고 예금 보험을 확대해서 집단적인 예금 인출 사태를 막고 상당수의 금융기관에 구제 금융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런 조치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경기가 악화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복지 지출이 증가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1930년대보다 훨씬 더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경험했을 것이다. 여기서 복지 지출의 예가 나왔는데요. 실업수당은 경기 악화로 실업자가 늘면 자동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자유시장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현 시스템을 이리저리 적당히 보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조금 더 높이고 조금 더 규제하며
지나치게 높은 경영과 보수에 약간 제한을 가하면 된다는 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시장 경제학의 근저를 이루는 이론적, 경험적 가정은 의문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경제와 사회를 조직해온 방식을 그냥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서 세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중 많은 것들은 이미 앞에서 자세히 이야기했다. 따라서 결론에서는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재설계한다고 할 때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원칙 8가지만 짚고 넘어가려 한다. 첫째, 윈스턴 처칠이 민주주의에 대해 한 말을 빌려 자본주의에 관한 내 생각을 정리하자면 자본주의는 나쁜 경제 시스템이다. 문제는 다른 모든 시스템이 더 나쁘다는 것이지만 내가 이 책에서 문제 삼는 것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이지 모든 종류의 자본주의가 아니다. 이윤 동기는 여전히 우리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연료이며 우리는 이런 이윤 동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엄청난 수업료를 치르면서 배웠듯이 이윤 동기에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장은 무수한 경제 주체들이 수행하는 여러가지 복잡한 경제 행위들을 상호 조종하는 데 특히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우리는 시장이 메커니즘을 혹은 기계에 불과하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은 다른 기계와 마찬가지로 세심한 규제와 조종을 필요로 한다. 같은 자동차라도 취객이 운전하면 살인무기가 되지만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면 사람의 목숨을 구하듯이 시장은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다. 또 성능이 개선된 브레이크를 장착하거나 더 효율적인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자동차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듯이 시장도 참여자들의 태도와 동기 그리고 시장을 지배하는 규정을 적절하게 변화시킴으로써 더 잘 돌아갈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를 운용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이런 방법 중 하나일 뿐이고 그 중에서도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이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성장을 늦추고 불평등과 불안정을 고조시켰으며 때로는 엄청난 규모의 금융위기를 더욱 빈번하게 초래했다. 모두에게 맞는 하나의 경제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식 자본주의는 스칸디나비아식 자본주의와 크게 다르고 스칸디나비아식 자본주의는 독일식 혹은 프랑스의 자본주의와는 다르다. 일본식 자본주의는 말할 것도 없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심한 불평등을 용납할 수 없는 나라, 물론 기꺼이 받아들이는 나라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미국과 같은 심한 불평등을 용납할 수 없는 나라들 중에도 어떤 나라는 스웨덴처럼 높은 세율의 누진 소득세로 재정을 마련해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도 있고 혹은 일본과 같이 대형 마트 개점을 까다롭게 하는 등 돈 벌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 두 방법 중 어느 것이 객관적으로 낫다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다. 비록 내 개인적으로는 스웨덴식 대안이 일본식 대안보다 마음에 들지만 말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하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자유시장주의라고 곱비 풀린 자본주의에 대한 맹목적 사랑에서 눈을 떠 더 잘 규제된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를 해야 한다. 물론 이 다른 종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 가치, 믿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둘째, 인간의 합리성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위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008년 경제위기는 우리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복잡한 세상을 특히 금융 부분에서 만들어버린 탓에 일어난 것이다.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한 것은 복잡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무한하다고 믿는 경제학자들의 조언에 따라 시스템이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면 우리의 객관적 사고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한다. 특히
투명성만 높이면 대규모 금융위기가 또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읽겠습니다. 흔히 투명성만 높이면 대규모 금융위기가 또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의 부족이기 때문이다. 만약 문제가 정말 투명성이 결여되어 일어난 것이라면 투명성이 높기로 유명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 금융위기를 겪지 않았을 터이다. 이른바 금융혁신이 계속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우리의 규제 능력은 끝까지 우리의 혁신 능력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진정으로 2008년의 세계 경제 위기 같은 사태를 막고자 한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에 이롭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복잡한 금융상품의 발행을 금지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말도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식품, 약품, 자동차, 비행기 같은 상품을 출시하려면 안전기준에 맞추어야 하지 않는가. 따라서 로켓 사이언티스트들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면 그 금융회사의 단기적 이윤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체에 장기적으로 어떤 위험과 이익을 미치는지 평가한 뒤에 출시를 허용하는 승인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여기서 로켓 사이언티스트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금융회사들은 첨단 금융상품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실제로 과학, 수학 분야 전문가들을 데려다 썼다. 금융가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로켓 사이언티스트라 부른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셋째, 인간이 이기심 없는 천사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착한 일을 하게 하려면 금전적인 보상을 하거나 벌칙으로 위협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제는 이런 믿음이 비대칭적으로 적용되어 부자는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이 되어야 더 열심히 일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더 열심히 일한다는 이상한 주장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물질적 자기이익 추구가 인간 행동의 강력한 동기임은 확실하다. 공산주의 체제가 실패한 것도 이런 강력한 동기를 무시하거나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물질적 자기이익이 유일한 행동 동기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인간은 자유시장 경제학 교과서가 주장하는 만큼 물질적 자기이익만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다. 만약 자유시장 경제학 교과서의 주장대로 정말 이 세상이 합리적으로 자기이익만 추구한 사람들로 넘쳐났다면 이 세상은 끊임없는 사기, 감시, 처벌, 협상 때문에 망했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개인과 기업이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미화함으로써 물질적 부만 쌓을 수 있다면 사회적 책임을 무시해도 되는 세상을 만들었다. 그런 과정에서 은행가와 펀드 매니저들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를 파괴하고 공장문을 닫고 자연환경을 해치며 금융 시스템 그 자체까지 망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물질적 부를 중요시하되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는 경제 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또 기업이든 정부 부처든 모든 조직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 상호 연대, 정직성, 협동 등을 장려하는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 개혁을 통해 기업에서 단기 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단기 이윤 극대화 이외의 목표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해 우리는 공익을 위한 행동들, 예를 들어 에너지 소비 절감이라든가 노동자 훈련에 대한 투자에 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사회적 중요도를 부여하여 더 많이 보상해야 한다. 이것은 단지 도덕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자기 이익에 대해 좀 더 진보한 생각을 갖도록 호소하는 것이기도 하다. 단기적인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전체 시스템을 파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넷째, 사람들이 항상 받아 마땅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개개인으로 따지면 부자 나라 국민들보다 때로 더 생산적이거나 기업가 정신이 더 뛰어난 경우가 흔하다. 정치적으로 용납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이민이 자유로워져서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부자 나라에 가서 그곳 국민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부자 나라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쫓겨날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개인적 자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선진국의 이민 정책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누리지 못해 가난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기회의 평등만 제대로 보장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 마땅하다는 말은 아니다. 어느 정도 결과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특히 모든 아이가 최소한의 영양과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의 평등 정도로는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다. 이는 누구도 먼저 출발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주자들은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메고 달리기 시합과 같다. 소득 분포의 반대쪽 끝에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천정부지로 치솟은 미국 경영자들의 보수가 있다. 1950년대에서 현재까지 미국 경영자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최소한 10배는 증가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CEO들의 평균 보수는 노동자 평균 임금의 35배였는데 오늘날에는 300에서 400배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경영자들의 생산성이 노동자들의 생산성보다 10배나 빨리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 경영자들은 스톡옵션을 빼고 계산해도 네덜란드 경영자보다 2.5배, 일본 경영자들보다 4배 많은 보수를 받고 있지만 미국 경영자들의 생산성이 네덜란드나 일본 경영자들의 생산성보다 높다는 증거는 없다. 우리가 시장의 결과에 대해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할 때만이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식회사 경영자들이 받는 천문학적인 보수를 제한하기 위해 주식시장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능력 위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동등한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실업수당과 공적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 좀 전에 말했듯이 그들이 가난한 더 큰 이유는 자기 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부유한 국가의 이민 정책 때문이다. 시장의 결과는 자연적 현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다. 다섯째, 물건 만들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탈산업화 지식사회는 신화에 불과하고 제조업은 지금도 경제에 필수적이다. 특히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제조업 쇠퇴는 탈산업화 시대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고 일부에선 심지어 이를 탈산업화의 성공 사례로 적극 환영하기까지 했다. 지식경제라는 개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우리는 결국 물질적인 존재로 아이디어만 먹고 살 수는 없다. 더욱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늘 지식경제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나라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궁극적으로 결정해온 것은 우월한 지식을 소유했는지 여부이지 물리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실 대다수 나라들이 점점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옛날보다 물건을 덜 소비한다고 느끼는 것은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이 대단히 향상하여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업 제품이 싸졌기 때문이다. 룩셈부르크, 모나코 같은 작은 조세피난처나 석유를 위해 떠다닌다고 할 정도로 석유 매장량이 많은 다시 읽겠습니다. 석유 위에 떠다닌다고 할 정도로 석유 매장량이 많은 브루나이,
쿠웨이트가 아닌 다음에야 제조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다. 흔히 탈산업화의 성공 사례로 간주되는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나라에 속한다. 더욱이 대다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들, 금융, 기술 컨설팅 등은 제조업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때로는 기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교육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국제 수지 기반이 약화되면서 결국 성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탈산업화 지식경제라는 신화는 여러 가지 잘못된 투자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정규 교육과정과 인터넷의 확산 필요성이 과도하게 강조되었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이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는 대단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인터넷의 확산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기계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등 세제를 바꾸고 노동자 교육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사회 간접 자본 투자 같은 공공투자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기계, 사회 간접 자본, 노동자 교육처럼 재미없는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산업정책 역시 생산성을 증대할 여지가 많은 핵심 제조업 부문을 활성화시킨다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여섯째,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이 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대 경제가 생산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금융산업이 필수적이다. 금융 부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투자를 하고 나서부터 그 투자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의 시차를 메워주는 것이다. 금융은 그 속성상 빨리 움직일 수 없는 실물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원을 신속하게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금융은 배보다 더 배꼽이 크게 되어 버렸다. 금융 자유화로 돈의 이동이 쉬워졌고 심지어 국경도 손쉽게 넘나들 수 있게 되면서 금융 투자자들은 더 참을성이 없어져 즉각적인 이윤을 원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기업과 정부는 장기적인 전망이 어떻든 간에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정책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금융 투자자들은 돈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기업에 대한 협상 카드로 활용해서 국민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을 금융소득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또 금융을 더 불안정하게 하고 고용 불안 또한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고용 불안은 이윤을 신속하게 창출하는 데 필요하다. 금융 부분은 속도를 늦춰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으로 가야 하거나 자신의 저축만으로 작은 사업장 하나를 겨우겨우 운영해야 하던 주식회사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 간 속도차를 크게 줄이지 못하면 장기 투자의 확대나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 생산적 투자가 결실을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그나마 중저가 시장에서라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기까지는 40여 년에 걸친 정부의 국내 시장 보호와 보조금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이제는 전자산업 부문에서 세계 최강 기업 중 하나가 된 노키아도 전자산업에서 이윤을 내기까지 17년이 걸렸다. 그러나 금융 자유화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면서 세상은 점점 더 짧은 시간을 단위로 돌아가게 되었다. 금융거래세, 초국적 자본 이동, 특히 개도국을 넘나드는 자본 이동에 대한 제한,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은 금융산업의 속도를 늦춰서 금융이 실물 경제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도록 만드는 정책들이다. 일곱째,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지난 30여 년 동안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는 정부가 사회 병폐의 해결사가 아니라 병폐의 일부라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물론 정부 실패의 사례가 존재하고
그중 일부는 엄청난 실패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과 기업이라고 실패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정부가 눈부신 성공을 거둔 사례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철저히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 심지어 미국처럼 자유시장주의를 철저하게 신봉하는 나라에서도 정부 개입이 많이 늘었지만 이는 주로 위기관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이 위기관리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는 풍요롭고 평등하며 안정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 그리고 그동안 정부의 역할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 등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까지 고안된 제도 중에서는 민주주의 정부가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상충된 요구들을 조정하고 더욱 중요하게는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우수한 장치이다. 정부의 정점을 가장 잘 살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먼저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성장과 형평 간의 상충 논리, 즉 트레이드 오프 논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 이를 가난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큰 정부는 경제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왔다. 부자들은 부를 창출하려는 의욕을 잃고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유혹이 강해진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작은 정부가 성장에 이롭다면 그런 정부를 가진 상당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잘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거대한 복지국가와 높은 경제성장률이 공존하고 있는데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을 촉진했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이는 작은 정부가 항상 성장에 이롭다는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잘 드러내는 예들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또 적극적인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숨통을 죄는 정부는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런 상식과 달리 사실상 오늘날 부유해진 나라들은 모두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구사했다. 아직도 이 점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 독자들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정부 개입은 제대로 계획되고 추진되기만 하면 경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 노동자 훈련 등 시장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투입물의 공급을 늘리고 사회적 수익은 높지만 사적인 수익은 높지 않은 사업의 위험을 분담하며 후진국의 경우에는 유치산업 부문의 신생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서 말이다. 이제 우리는 더욱 활력 넘치고 안정적이며 더 평등한 경제 시스템에서 정부가 어떻게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지를 더 창조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 좋은 복지국가, 더 나은 규제 시스템, 특히 금융 부문에 관한 더 나은 규제 시스템, 그리고 더 우월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8째,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을 불공평하게 우대해야 한다. 대부분의 부자 나라들에서는 민주주의의 제약 때문에 완전히 자유시장주의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심지어 마거렛 대처 총리조차 영국의 국가의료 제도 NHS, 내셔널 헬스 서비스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정들로 인해 자유시장 정책이 실험된 곳은 주로 개발도상국들이었다. 특히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많은 가난한 국가들은 자유시장을 맹신하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나 부자 나라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유시장 정책을 채택해야 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민주주의가 취약했기 때문에 자유시장 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더욱 무자비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결국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여 년 동안 WTO, 세계무역기구,
BIS 괄호 열고 국제결제기구와 같은 국제기구, 다양한 양자 혹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 등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들에 제약을 가하는 지구적 차원의 규칙이 강화되면서 이런 경향은 더 강화되었다.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보다 훨씬 철저하게 자유시장 정책을 시행해야 했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 경제 안정성, 평등 측면에서도 선진국보다 훨씬 못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 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완전히 개편되어야 한다. 사실 선진국들에게는 국제 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거나 심지어는 무시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다. 특히 자국시장 보호, 외국인 투자 규제, 지적재산권 등에서 개발도상국에 더 관대한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정책들은 지금 선진국들이 과거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실제로 사용했던 것들이기도 하다. 또 이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WTO를 개혁하고 현존하는 빈국과 부국 간의 양자간 무역 및 투자협정들을 폐기하거나 개정하며 국제기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부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때 조건으로 내거는 정책들을 바꿔야 한다. 물론 이런 모든 제안은 일부 선진국들이 주장하듯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이 이미 국제관계에서 수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마당에 이 정도의 봐주기 시스템은 용납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언급한 8가지 원칙은 모두 지난 30년 동안의 경제적 통념들과 직간접적으로 배치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 중에는 불편함을 느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세계를 퇴보시키고 재앙의 구렁텅이로 내몰았던 원칙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예전과 비슷한 대참사들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또 빈곤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수십억 인구, 개발도상 국가만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통받는 수십억 인구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불편해질 때가 왔다. 네, 저희가 책을 다 읽었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지금 1980년 이후 전 세계 주류 경제가 된 자유시장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네, 여러분들 책을 읽었으면 뭐 책거리 비슷한 걸 해야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이 책을 완독한 것에 대해서 기쁨에 스스로에게 선물을 하시는, 그리고 책거리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재밌고 좋은 책으로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